1기 때, 2기 때 숙청했던 많은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날아갔으면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엉터리죠. 엉터리고,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의 강국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AI를 붙여서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을 만든다. 이게 중국의 AI 마스터 플랜입니다. HBM을 우리도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이걸 사가는 이제 기업은 특정함은 그러니까 GPU 칩셋을 일정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개를 공급했다고 그러면 그럼 그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개수의 10분의 1 정도는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야 된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새 책이 또 나왔습니다.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국에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도 많고 반대로 이제 AI나 첨단 기술에서의 굴기가 뭐 이제 대단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걸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기설이 정말인지 또 중국의 그 빅테크나 AI에서의 굴기의 배경은 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으로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올 초만 해도 막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살짝 주춤한 느낌도 있고 해서 한번 저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질문을 시중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시기를 점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언급되는 주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 전개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단순 루머의 그 반복 패턴이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보고 싶은 것만 이제 유튜버들이 계속 반복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근거로 드는 것이 첫 번째 군부의 숙청이 있었다.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한 2주 정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이거를 이제 주 이유로 들죠. 그러나 이제 안을 좀 따져보면 그 숙청 대상이 누구였냐를 좀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혐의로 숙청이 돼 있냐를 보면은 지금 한국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이상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2주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치명적인 무슨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해외 활동 또 지방 활동 또 정부 내 주요 이제 정치 행사에 참여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좀 알아 누워서 이제 뭐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호하게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 근거는 뭔가요? 이렇게 시진핑이 아직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대로. 그래서 돈이 맨 먼저 알죠. 돈.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실각이 정도됐다고 그러면은 중국 주가는 뭐 대폭락을 하는 거고 또 미국이나 한국의 중국 관련되는 주가들 다 폭락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돈한테 물어봐라는 것이 뭐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걸 따져보면 이게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영국의 뭐 정보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중국에서 큰 변화를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요 언론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이 메이저 언론들은 뭐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클릭수 장난 이게 이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궁금해서 보는 것이고 이제 그게 계속 클릭수를 높여주는 이제 그것들의 주로만의 포커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팩트 파인딩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거 없이 뭐 100%다 카더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정말 위기설이 있거나 실각설이 있다고 하면 이 지도자가 그 성을 비우고 지방을 가거나 해외를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것을 계속적으로 재탕, 삼탕하면서 클릭수 올리는 것 정도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펙트가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어떤 변화나 인사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사의 변동 말씀하셨는데 주로 근거를 드는 게 군부의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유샤 파벌 쪽만 남고 시진핑 파벌이 숙청됐다. 그 자리가 채워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좀 군의 권력이 장유샤 쪽으로 다 넘어갔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체크해봐야 돼요. 그럼 장유사의 그 사람이 누가 거기다 부임을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면 비어있는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휘하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비어있는 시간이 벌써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긴 시간인데,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장유샤 말고 누가 더 있냐? 파벌이라는 게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시진핑이 주기적으로 집권하고 난 이후로 부정부패 단속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서건사가 곤란 얘기를 항상 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군부는 이제 1기 때 한번 이제 그 대대적인 숙청을 했고, 그 사이에 한 8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난 부패 구조를 이제 청산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진핑의 권력 강화, 이건 더 이제 강화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이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럼 1기 때, 2기 때 숙청했던 많은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날아갔으면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엉터리죠. 엉터리고,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숙청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숙청이 됐냐를 보면 100%가 다가 부패, 규율 위반, 뭐 이제 독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리의 전형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런 비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뭐 지도자의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는 것이 맞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핵심은 하여간 그럼 앞으로 거기에 누구를 채울 거냐, 또 지금 채워졌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나이가 75세인가 이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지도자 연령으로 보면 70대가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해보겠다? 그거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실각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수출 뭐 대폭 감소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 중국인데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하고 관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다가 우리한테는 뭐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죠.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도자의 실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2009년에 성장률이 9.4%에서 2022년에 3%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급락한 배경은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던 애가 1년에 키가 10cm씩 컸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8cm 크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6cm 크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5cm 커요. 그럼 얘가 이제 큰일 난 거냐? 소위 말하는 사이즈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 성장률의 하락만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2022년에 3%는 이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5.2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1993년에 중국 GDP가 13.9, 2003년이 10%, 시진핑 1기인 2013년이 7.8. 근데 지금 2025년 2분기가 5.2예요. 그러면 이게 14%, 10%, 7%, 5% 계속 떨어졌죠.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GDP를 93년을 1이라고 그랬을 때 2003년이 2.5배, 2013년은 13.5배, 지금은 2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두 자릿수 성장했을 때하고 감안을 하면 그래도 곱하기 20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감안하지 않고서 절대 숫자의 이제 둔화를 이게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고, 근데 지금 뭐 이 성장률 떨어지는 것 갖고 리스크라고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 빼놓고는 다 지도자 위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GDP 성장률이 5% 이상 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 아직 선진국 경제 선진국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더 수치가 나와야 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착각이냐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하고만 그냥 쉽게 비교를 하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 GDP 랭킹 13위, 12위를 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5% 성장을 2년을 해버리면 한국에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2년이면 이제 전 세계 GDP 랭킹 13위 하는 나라를 내부적으로 하나씩 만드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93년을 1위라고 봤을 때 2023년 24배의 경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거죠? 저 부동산 문제도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 부동산이 과잉 공급돼가지고 다 망했다. 현재 중국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부동산하고 주가는 정권이 건드렸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항상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터지고 또 여차 잘못하면은 이게 폭발을 하는 그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품목인데 중국은 2021년에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동부유론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꺼내들고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적을 세 놈을 만들어서 얘들을 죽인 것이 첫 번째 투기로 떼돈 버는 부동산 업자, 두 번째 독점으로 떼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 그다음에 부모 등골 빼먹는 이제 사교육 업체. 요 세 개를 2021년에 공동부유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공공의 적으로 삼고 그걸 내리 이제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보통 중국의 부동산은 한 1년 반 정도 과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제하고 나서 푸는 것이 지금까지 뭐 98년 이후의 패턴인데 이번에 내리 3년 가까이를 규제를 했는데 그때 묘하게 코로나 같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집을 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장기화가, 침체 장기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이제 중국도 이게 뭐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다 저축을 하는 거죠, 우리처럼.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랐다가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가가 이제 2021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 역자산 효과가 무지 크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뭐 중국이 센 것처럼 보여도 그 당태종이 얘기한 이제 유명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치에 참고할 만한 이제 명언이 하나 있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이게 사서상경부터 시작해서 고전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황황이 넘쳐버리면 이제 이게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 9월, 금년 3월, 2월에 중국이 거의 3년 반 동안 지속했던 정책을 홀랑 다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지금 중국의 모든 문서 발표에서 공동부유론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고, 그래서 그 이유는 그 경기 침체, 특히 이제 소비의 이 둔화 또는 침체가 이제 위기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거의 모든 이제 부동산 규제 싹 다 풀었고 플랫폼 규제 싹 다 풀었습니다. 단 사교육만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2월 달에 보면은 시진핑이 민간 기업 17개를 불러가지고 자담회를 해요. 그 자담회를 하면서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어서 신경 안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한 기업이 바로 딥시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I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 여러분 같은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부자가 돼서 이제 그 공동 부유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슬쩍 강평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시 선불원을 이제 꺼냈다는 거고 공불원에서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일주일 뒤인가 2주일 뒤인가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투자했던 것의 3배를 이제 AI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보면 중국의 벤처캐피탈 협회가 우리가 스타트업에 AI 스타트업에 1조 위안,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뀐 거고
그리고 3월에 이제 양회를 하면서 중국이 명확하게 박은 것이 부동산하고 주가를 부양하겠다. 근데 중국도 정부 정책에다 특정한 산업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그걸 못으로 확실히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주가를 보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들은 뭐 천천히 이제 가지만 마이너스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이제 정부가 손을 이미 댔다는 것이고, 부동산은 이게 이제 3년 반, 4년 가까운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돌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간이 걸렸고, 그 두 개의 벼락거지 중에서 하나는 이제 돌려놓은 것 같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돌리려고 아마 하반기에 또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쓸 것 같아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 직접 다녀오셨던데요. 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뭐 AI 쪽 회사들을 쭉 가봤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AI 관련된 회사를 가보는데, 뭐 항상 가서 보는 거지만 뭐 3개월, 2개월 만에 가봐도 항상 이게 새롭고 두렵다. 그래서 이번에 가본 것은 이제 중국에서 1등하는 그 음성인식 회사 아이플라이텍, 또 안면 인식하는 이제 그 샹탕커시 센스타임, 그리고 중국의 통신에 1위 하는 이제 하웨이, 그리고 그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이제 그 컴퓨터하고 사람이 뇌로서 대화하는 BCI라고 그러죠. 이제 뭐 그 브레인코라는 회사를 가봤고, 그리고 이제 사종 로봇, 그 로봇개. 네. 근데 그 로봇개를 이제 어디 쓰냐 그러면 전력용 이제 뭐 탄광이나 광산이나 또 발전소 같은 데서 이게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이제 사종 로봇을 만드는 뭐 회사, 뭐 이런 회사를 가봤는데 뭐 볼 때마다 쇼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AI를 해야 된다, 뭐 로봇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으로 이제 뭐 AI하고 첨단 산업 하는데 중국은 돈하고 바로 실행으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중국이 로봇들이 컨트롤하고 네, 봤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 뭐 마라톤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중간에 자빠지는 뭐 로봇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걸 피드백해가지고 1, 2년 내에 이거를 놀라운 수준의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AI는 AI 기술 개발이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AI 플러스 거기다가 어떻게 이제 산업을 붙여서 생산성을 올릴 거냐 이게 지금 중국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렇죠. 기술은 높아지는데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나 뭐 미국은 보면 AI를 더 이제 고성능을 개발하는데 포커스를 했는데 그럼 AI 개발해서 뭘 할 거냐? 뭐 이게 답안지 쓰고 그림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거고 돈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AI는 제조업을 이게 통해야만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죠. 그래서 AI를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뭐 반도체 여기다가 같이 접속을 했을 때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 산시성에 그 밸브 만드는 회사, 파이프에 서로 연결하는 거기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올드 이코노미 중에서도 정말 올드 이코노미죠. 배관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제조업의 강국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AI를 붙여서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을 만든다. 이게 중국의 AI 마스터 플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AI는 최고인 건 분명한데 그것을 이제 돈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제조업이 세야 돼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40, 50년에 이미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고민이고 우리는 지금 AI도 잘 못하지만 제조업은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가능성은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빼고 나면 뭐 독일 정도 뭐 그 외에는 이제 한국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면 강하죠. 그래서 거기에 AI를 어떻게 붙일 거냐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중국의 AI 플러스 전략을 이거를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뭐 이제 AI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100조 투자해가지고 뭘 할래? 돈을 어떻게 벌래 하는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큰 차이였습니다.
그럼 그 투자자 입장에서 가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신 데가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전기차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국이 배터리? 뭐 이게 박 터져서 죽는다, 뭐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75%를 먹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그 월 5,000대 이상 그 전기차를 그 판매하는 회사가 54개 근거됩니다. 전기차 회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200만 대, 100만 대 이상 가는 것은 이제 뭐 두서너 개. 근데 결국은 이것이 1,200만 대를 파는 그 회사들이 아마 3년에서 5년 타임 호라이즌 안에 빅5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있는 리전 투구는 결국은 이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다 도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생깁니다. 그럼 빅3, 빅5는 죽은 놈의 마켓쉐어를 다 먹기 때문에 원래 300만 대 하던 회사가 1,300만 대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나머지가 다 죽어버리면 거기서 200~300만 대 추가적인 마켓쉐어를 확보하게 되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서 원가를 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배터리나 전기차 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에 생존 경쟁을 하지만 위에 있는 빅가이들, 빅3들은 이건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제 이거 주목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누가 봐도 이것은 AI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인공지능하고 반도체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중국의 국산화 의지는 더 강해졌고 거기에 이제 뭐 반도체만 해도 그 60조 가까운 보조금을 지금 퍼넣어요. 그리고 AI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중국도 AI하고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 이게 이제 두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 중국도 지금 내수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내수가 12분기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중국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근데 왜 중국이 이제 위기라고 하냐면 중국 과거에는 소비가 항상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이게 지금 뭐 몇 년 동안 뭐 0% 마이너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한 위기감이 이제 있었지만 이게 지금 지난달에 보면 6%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들어서면 중국의 그 소비 관련 이제 내수 이런 것들이 아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 최강의 이제 경쟁을 가진 배터리하고 전기차, 두 번째 경쟁을 갖고 있는 AI, 그리고 거기에 부속의 반도체,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은 뭐 계속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그 엔비디아 칩을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중국 네. 쪽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발 능력이 올라가면서도 중국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미국의 이렇게 칩 수출 제한 정책이 중국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오히려 된다고 보세요? 무지하게 기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H20 갖고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때 그게 딱 나와서 그렇지만 그럼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막았던 거 왜 풀었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젠슨 왕이 무슨 설득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심플해요. 막아봐도 소용이 없다. 그게 핵심인데 지금 H20 정도의 성능은 하웨이의 910C, 910D가 그 성능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미 국산화를 그 정도로 해버렸기 때문에 막는다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중국이 이미 국산화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비교 우위가 없어졌고 지금 이제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뭐 무지막지하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하웨이급 말고도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빨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어서 못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엔비디아 것들을 이제 제재가 풀렸으니까 사는데 그 성능이 중국계 못 따라와서 이걸 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많은 해석들은 이제 뭐 하웨이 제품보다가는 이제 H20을 팔게 되는 데만 포커스를 하지만 중국의 기술 수준 910C나 D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은 뭐 이게 1,000만 원짜리 그 H20보다가 가격이 절반 이제 그 이하인 수준에서 성능은 비슷하면 뭘 쓸래?
이제 그건 뭐 답이 심플하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H20에 대한 수출 허가는 그것이 뭐 엔비디아가 로비를 잘했다거나 이 뭐 미국이 뭐 히토류를 받는 조건으로 풀어줬다. 요것은 조금 과장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실익이 별로 없구나. 이제 그거고. 그럼 뭐 모두 AI 중요성 다 얘기하는데 칩도 부족하고 고급 인력도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럼 AI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과제긴 한데,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는 미국하고 중국 빼놓고는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뭐 일본, 독일도 이제 헤매고 있고, 그럼 거기 우리는 한 3등 정도만 해도 이제 대박인데, 우리 GDP 랭킹이 한 13이지만 AI 랭킹은 뭐 물론 미국이 평가한 거지만 6등이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쓸만한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레인코, 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중국 최고의 회사를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중국인인데. 그리고 하버드 가가지고 이제 뇌과학으로 박사 받고 창업해서 지금 이제 중국 최고의 그 뇌과학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카이스트에 뭐 990명씩 인재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도 시스템하고 제도를 잘 갖춰주고 지원을 하면 그런 세계적인 회사 990개가 매년 우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소스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제도를 안 만들고 인재를 안 키워서 이제 문제지.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승부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인재 문제는 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거라고 봐요. 우리가 뭐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런 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를 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뭐 그런 거 다 하려고 해도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 없으면 군대가 뭐 100만이 있든 200만이 있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AI 칩을 안 구해주고서 무슨 뭐 AI 강국을 만든다, 3등을 한다, 뭐 100조를 쓴다, 200조를 쓴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칩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칩은 줄 서가지고 받기 때문에 이거 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받아버리면 AI는 이미 뭐 저 멀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서는 제일 급한 게 돈을 쓰든 정책을 쓰든 이게 GPU 칩을 이거를 뭐 5만 개, 10만 개, 20만 개를 최우선으로 받는데 국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거기부터 가야 된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자금이든 인력이 있으면 뭐하냐. 돌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한국으로서는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천행으로 그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할 수 있는 툴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무리 뭐 난리를 치더라도 이번에 중국 가서도 엔비디아 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도 한국 메모리 회사를 얘기를 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그 왜 얘기를 하냐 중국과 가지고. 이유는 엔비디아 GPU 칩에다 반드시 HBM이 붙어야 되는데 HBM은 한국이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스톱시키면 엔비디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정부가 레버리지를 걸어야죠. 그래서 HBM을 우리도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이걸 사가는 이제 기업은 특정함은 그러니까 이 GPU 칩셋을 일정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만 개를 공급했다고 그러면 그럼 그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개수의 10분의 1 정도는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행정명령이나 단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한테 깎아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가격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있는 그 서류를 위로 빼서 올려주는 건데 한국한테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명분이 쓰려고 그러면 한국에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가 HBM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준다.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칩을 확보하는 전략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저희한테 있을까요? 공급하는 건 맞는데 독점적인 공급은 맞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거래가 되려면 상대방이 저희 생각대로 아 맞아 중요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뭐 결기죠.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좋은 카드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은 그 버리는 카드고 그 카드를 쓰는 것이 협상이고 외교고 이게 전략이죠. 근데 그런 정도로 정말로 HBM을 전혀 공급할 수 없는 나라도 사우디 같은 나라도 그걸 받아가는데
그 카드를 쥐고 있는 우리가 협상을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받고 줄 맨 뒤에 서 있다. 그럼 그것은 정말 외교 능력, 협상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또 한국에 수많은 미국 전문가, 협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최고의 선수를 골라서 협상단을 보내야죠. 그리고 지금 뭐 대사를 누가 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차원에서 이 칩셋을 확보하는 진짜 특사는 엔비디아에 보내야죠. 그래야 AI가 살고 그게 한국의 산업이 살고 한국 전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핵심인데 그리고 거기에 당대 최고의 고수를 보낸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샤오미가 어떻게 삼성을 내쫓고 거기서 시장을 독점하냐 하는 것이 샤오미는 대리점이 없어요. 샤오미는 이 샤오미 클럽에 들어와 있는 가입자의 수가 이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이제 언박싱 한다고 뭐 요란스럽게 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언박싱을 자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버리는 거죠. 우리 대학 중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우리 서울대학인데 서울대학이 중국 대학들의 1년 예산의 랭킹을 보면 51등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만약에 지금 있는 자동차처럼 8, 9천만 대, 뭐 그냥 5천만 대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갖고 AI를 먹여서 AI가 지능이 높아지는 이 시장이 올 것 같아요.